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58세 과부가 새벽마다 만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택시 기사였던 그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었습니다. 빗속에서 우리가 입을 맞췄을 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나이든 여자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나이는 58입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새벽, 저는 장례식장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장의사 직원들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새벽 3시 거리에 선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눈물보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5분쯤 지나 낡은 소나타가 천천히 제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앉는 순간 차 안에서 은은한 솔잎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차 안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운전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m 너머로 기사님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진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많이 우셨나 봐요.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수석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뒤로 건넸습니다. 하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손수건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어도 시끄럽게 왜 그래라고만 했으니까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차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니, 집을 지나쳐 한 블록을 더 간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우시길래 조금 더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요. 기사님의 배려였습니다. 100m 넘어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며 손수건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돌려주세요. 또 뵐 수 있을 거예요. 차에서 내린 저는 멍하니 그 택시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손수건을 쥔 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정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펼쳐보니 모서리에 작은 수로 KM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뵐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49일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매일 그 손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탁을 했지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KMS라는 이니셜을 손끝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날 밤 택시 안에서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밤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9제 준비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절에 가고 음식을 장만하고 아들들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49제를 사흘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정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택시를 탔던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승강장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택시가 지나갔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설마 그분이 올 리가 없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제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뵙네요. 그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 기사님이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잠이 안 오셨나 봐요. 그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 요즘 잠을 못 자서 새벽에만 운행해요. 그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견디지 못해 새벽 거리를 떠도는 외로운 사람들.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다녔어요. 감사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보던 그의 시선이 손수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제 아내 거였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이었다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손수건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늘 가지고 다녔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미러 너머 그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당신이 우시는 걸 보니까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도 많이 울었거든요. 아파서요. 그때 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줬는데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에 담긴 사연이 너무 깊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드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차마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잠 못 이루시는 날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개인 택시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괜찮으신가요? 저도 어차피 안 자니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의 고독을, 잠 못 이루는 새벽의 적막을,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민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KMS, 손수건에 새겨진 이니셜의 주인,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사람. 며칠이 지났습니다. 49제가 끝났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이 적막이 저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예요. 그때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정숙 씨. 잠 못 이루셨나 봐요. 그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말했습니다.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지금 갈게요. 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24시간 카페 아시죠? 아파트 앞 그 카페요. 거기서 뵐까요? 네, 알아요. 2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이 떠난 지 채 2달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그가 보였습니다.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준비를 하고 온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2잔 놓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우리 말고 손님이 없었습니다. 자주 못 주무시나 봐요.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외롭다는 게 우습죠? 우습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밤이 무서워요. 빈집이 너무 넓게 느껴지거든요. 민수 씨의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실래요? 한강변 쪽에 조용한 곳 아는데.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의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다리 위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떠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장례식 날 슬픔보다 해방감이 더 컸어요. 제 고백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는 부부관계도 없었어요. 같은 방도 쓰지 않았고요. 그 사람은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이봐, 거기 당신이라고만 불렀죠. 제가 여자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니까요. 그의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민수 씨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병간호했어요. 집도 팔고 빚도 졌죠. 하지만 후회 없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시 태어나면 또 당신 만나고 싶어였어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하게 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 4시의 한강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새벽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건가요? 민수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외로워서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물어봐 줬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궁금해요. 오늘 웃고 있는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민수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한강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들어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 100일 제사 준비해야 하잖아. 일주일 정도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면 민수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대요. 그럼 당분간 못 만나시겠네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아드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저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그래. 혼자 있으니까 밥 먹기가 귀찮아서. 아들은 짐을 들고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이것저것 살피기 스타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실을 둘러보고 제 방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엄마 요새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에 있지. 진짜요? 왠지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늘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닷새째 되던 날 아들이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새 이상해요. 뭐가? 자꾸 휴대폰 보시고 새벽에 뒤척이시고 혹시 누구 만나세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굴 만나?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화장도 하시고. 아들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화장 좀 하면 어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연겁처럼 길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예요. 아들이 떠났어요. 정숙 씨.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저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도 바람처럼 거칠게 뛰었습니다. 민수 씨의 차가 공원 앞에 섰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비 온다. 차로 가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젖어 피부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물이 제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을 적셨습니다. 블라우스가 몸에 밀착되어 속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어진 숨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숙 씨, 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제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었지만 뜨거웠습니다. 그 손길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젖은 셔츠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저도 응답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살짝 핥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 씨가 제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완전히 기댔습니다. 빗물이 우리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잠시 떨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으로 갈래요? 그의 물음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젖은 몸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 씨의 원룸까지 가는 30분 동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호등의 차가 멈출 때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제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드디어 그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수 씨가 저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젖은 블라우스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허리를, 옆구리를,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제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원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침대에 누운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 목을, 쇄골을, 귀를 입술로 따라갔습니다. 온몸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에, 그의 숨결에, 그의 온기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58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행복한 피곤함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새벽에 한강변을 걷고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원룸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어머, 정숙 씨. 요새 부쩍 예뻐지셨네요. 박 여사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새벽에 택시 타시는 거 봤어요. 요새 어디 다니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 좀. 혼자요? 전 옆에 남자분 계신 것 같던데. 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렸습니다. 과부가 벌써부터 남자를 만나시네. 남편분 100일도 안 지났는데.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지인들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캐묻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수군거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집에 있지.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박 여사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남자랑 택시 타고 다닌대요. 사실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빠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엄마 마음을 알아? 마음? 체면도 없으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 있잖아. 그래도 때가 있죠. 당장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들어갈 거예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들켰어요. 아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 안 돼요. 이러다 아들이 정말 한국 들어올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수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수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따뜻한 손이, 그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보고 싶어요. 못 참겠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갈게요. 민수 씨를 만난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저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말에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살까요? 저랑.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랑 함께 살기로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빠랑은 10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었어. 같은 방도 안 썼고 대화도 없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 그래도 체면? 그 체면 지키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는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 행복할 권리 있어. 이제 남은 인생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들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 사람은 엄마한테 잘해줘요? 응, 내 아빠보다 100배, 1000배 잘해줘. 아들이 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대신 나중에 그 사람 꼭 소개시켜 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한 달 후, 저는 민수 씨의 원룸을 나와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첫날 아침 민수 씨가 새벽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인사였습니다. 민수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아침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차려드릴게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가 출근하면 저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가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한강을 산책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며칠 전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민수 씨를 처음 만난 아들은 어색해했지만 저녁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니까 계속 행복하세요. 예순이 되어서야 찾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민수 씨가 새벽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 놓았습니다.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 죽고 2달 만에 남자를 만나다니 너무 빠른 거 아냐? 그래도 체면이 있지. 100일도 안 지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행복 찾아서 다행이야. 나이가 뭐 중요해?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